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함께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게 서로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뉴스들이에요. 삼성전자 배당 소식 따로, 보험사 경쟁 소식 따로, 또 뭐 초단기 일자리 얘기 따로. 맞아요. 다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이걸 한데 모아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흐름이죠? 바로 숨은 의도입니다. 기업의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 심지어는 고용 형태가 바뀌는 것 뒤에도 우리가 놓치기 싫은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돈이랑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실손보험이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특히 그 10년, 15년 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보장이 좋다고는 하는데 네, 보장 좋은 건 알겠는데 매년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지를 권하고 있어요. 아, 유지 쪽이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압도적인 보장 범위 때문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한 20%에서 30%는 내가 내야 하잖아요. 네, 자기 부담금이 있죠. 근데 1세대는 그게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말 그대로 병원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보장의 대가가 너무 비싸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막 두 자릿수로 오르니까요. 맞아요. 당장 다음 달 낼 돈이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좋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자료에 좀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무작정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딱 두 가지는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내 건강 상태로 새로운 보험에 재가입이 되냐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네요. 네, 만약에 예전에 아팠던 기록 때문에 신규 가입이 안 되면 이건 비싼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장 기회 자체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럼 정 부담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땐 전체를 해지하기보다는 좀 불필요해 보이는 특약을 몇 개 덜어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 보험은 내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소식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내가 가입한 줄도 몰랐는데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이요? 네, 이건 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주민 전체를 위해 세금으로 들어주는 일종의 단체보험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재난이나 대중교통사고, 강도 피해 같은 걸 당했을 때 내가 보험료 한 푼 안 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사는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도 모르는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그동안 잘 안 알려졌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안전망이었던 거죠. 아, 피해를 당해도 본인이 직접 서류 떼서 청구해야 하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행정이 움직이는군요. 어떻게 바뀌죠? 행정안전부란 경찰청이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피해자한테 직접 가서 시민안전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오, 직접이요? 네. 그리고 동의만 하면 관련 정보를 바로 지자차로 넘겨주는 거죠. 피해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렇죠. 덕분에 보험금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50%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알아서 찾아가세요에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로 바뀐 거네요.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알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을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는 소식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좀 옮겨서 그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업계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가중 부실 자산 규모가 1년 만에 18.5%나 늘었어요. 가중 부실 자산,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투자한 돈 중에
이거 떼일 수도 있겠다 싶은 좀 위험한 자산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보험사도 우리가 낸 보험료를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부실 자산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지급 여력, 그러니까 KICS 비율이라는 걸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KICS 비율이요? 네. 이 비율을 소방서의 비상저수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아, 비상저수조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법적인 최소 기준은 100%지만 진짜 큰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려면 무리한 150%, 200%는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넉넉해야죠. 이 비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건 보험사의 그 비상저수조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큰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비상저수조 물이 줄고 있는데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고객을 잡으려고 신상품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맞아요. 이건 뭐랄까. 배 밑배작에선 물이 새는데 갑판 위에서는 더 화려한 파티를 여는 모습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점유율 뺏기면 끝이라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거죠.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를 들면 한화생명은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을 내놨고요.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로 톤틴 연금 같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어요. 톤틴 연금은 뭐죠? 그건 먼저 사망한 가입자의 몫을 오래 생존한 가입자한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출혈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수록 보험사 재무 부담은 더 커질 테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장의 혜택에 끌려서 가입했는데 그 상품이 10년, 20년 뒤에 그 보험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런 경쟁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보험 업무를 볼 수 있게 본인 확인 수단을 확 늘렸어요. 아, 그건 좋은 변화네요. 네. 외국인 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도 강화했고요.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셈이죠. 기업들이 저마다의 압박 속에서 생존 전략을 짜는 모습이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만드는 전략적 선택은 비단 보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럼요. 한국 경제의 상징인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삼성전자가 곧 발표할 특별 배당에 쏠려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주당 한 5천 원 안팎, 총액으로는 수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대규모 배당을 할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작년에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 그 이면에 상속세라는 거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결정의 진짜 이유는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그 천문학적인 상속세,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중 하나니까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많이 풀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오너 일가한테 흘러들어가고 그걸로 상속세를 내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건 모든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포장지 안에 사실은 오너 일가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문제 해결책이 담겨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물론 일반 주주들도 돈을 받으니까 당장은 좋겠지만 이건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아주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재무 결정이 순수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대주주의 개인적인 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이런 비용 압박이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주 14시간 근무, 이른바 초단계 근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근무 시간이 짧아지니까 워라밸이 좋아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실상은 정반대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가 178만 명에 달했는데 9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와, 2배나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수당으로 더 줘야 하거든요.
아, 그 15시간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아예 계약 자체를 14시간으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인건비 부담을 피하려는 고용주들의 뭐랄까 고육지책인 셈이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그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을 30시간 고용하는 대신에 차라리 두 명을 14시간씩 고용해서 주요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는 겁니다. 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점 더 잘게 쪼개지는 거죠. 한 사람의 괜찮은 일자리가 두 개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성의 상속세 문제든 자영업자의 주휴수당 문제든 이 거대한 비용 압박이라는 흐름이 기업의 전략과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까지 다 바꾸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에는 이런 금융 압박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과 깊이 관련이 있어서요. 부산에서 50대 탈북민 여성이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가 역시 돈 문제였군요. 자료에 따르면 금융부채에 시달리던 이 여성이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약 10년 전에 함께 한국에 온 동생의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담하네요. 본래 누군가의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야 할 보험이 끔찍한 범죄의 동기가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금융 시스템의 압박, 거액의 돈, 그리고 인간의 절박함이 최악의 방식으로 결합된 극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보험금이 가진 양면성을 가장 어둡게 보여주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재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극을 부르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보험업계의 생존 경쟁, 또 삼성전자의 상속세 문제와 초단기 일자리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극적인 사건까지. 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역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읽어내는 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의 핵심은 결국 투명성과 숨은 의도였죠. 기업의 배당 정책 뒤에는 상속세가, 초단기 고용 뒤에는 주휴수당 회피가, 화려한 신상품 뒤에는 시장 점유율 전쟁이라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접하는 단편적인 뉴스만으로는 이 전체 그림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시민안전보험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아하,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나를 위해 존재하던 안전망이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기회나 혹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들이 더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군가 알려주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현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